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관사입니다. 자, 이제 올해 본 2018년도 보세사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큼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제 작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 수준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그 보사 시험이 1교시 같은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 2교시 같은 경우 보세화물 관리, 그다음에 그 3교시 같은 보세 구역 관리, 그다음에 4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 관리고, 마지막 5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출입 안전 관리 AO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법에서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고시에서 좀 지엽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난이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그 이번에 기출문제를 보면은 그렇게 고시상에서 좀 지엽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시간에 수업 시간 했던, 그리고 문제풀이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하시면은 매년 나왔던 중요했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하셔도 이제 저희 보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붙는데,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올해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분석할 텐데 해설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상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책에서 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책이 두껍죠? 기본서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전혀 틀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그 뭐 문제만 읽고 답만 맞추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설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온 문제도 내년에도 반드시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보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중요한 파트가 주로 나오고 있다. 거의 60, 70%가 정말 그 틀리기 쉽고 중요한 파트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데군데 개정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틀리라고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018년 보세 그 사 기출 해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출입 통관 절차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읽고 답을 맞춰야 됩니다. 한 번만 읽고. 왜냐면은 그렇게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딱 보고 지문을 읽고 거기서 틀린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 문제 1번입니다. 제가 문제별로 난이도하고 중요도를 해놨어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 뭐 별표가 5개나 있죠. 근데 보시면은 난이도는 중요성은 별도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것은 실무상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제상 중요한 거, 수업 목적상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 감안해서. 하지만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에 있는지, 법에 중요하게 있는지, 그다음에 령에 있는지, 그다음에 규칙에 있는지, 그다음에 고시에 있는지, 고시 중에서도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냈는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진짜 틀리라고 그런 걸 기준으로 냈어요.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본다면은 3차원 시험 먼저 우리 시험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난이도가 이게 별표가 한 4개, 5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맞추는 사람이 그 3차원 시험 다면은 한 10%, 20%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부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중요하고 이 문제는 누구나 깊게 보고 그리고 기출이 많이 되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하고 중요도를 2개를 구분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중요도로서 뭐 별표 3개 이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 알아야겠죠. 중요도가 별표 3개 이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못 맞췄다. 그런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적인 부분 파트를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습법입니다. 법에 근거하고 있죠. 관습법 제19조.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핵심은 이거예요. 관세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핵심 뭐가?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슉 하고 읽으면서 여기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주관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거법령 쓰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 뭡니다? 관세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관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요건 4가지 중에 1개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 뭡니까? 과세 물건 있고, 그다음에 과세 물건이 과세 대상이고 수입물품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율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거 과세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겁니다. 누가 관세를 납부할 것인가. 그렇죠? 완전 중요한 문제죠. 중요도가 5개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세법 보시면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특별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2차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그런 등등등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 찾는 문제입니다. 자, 관세 납세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또 문제, 또 첫 번째 문제니까 그 푸는 방법에 말씀드릴게요. 자, 뭐뭇을 볼 수 없는 것, 틀린 것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뭐에 대비해서 맞는 것을 찾아라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것을 찾아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것이 지문에서 뭐가 틀렸는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볼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중에서 하나만 잘못된 겁니다. 더 찾기가 쉬운 거죠. 자, 보겠습니다. 보호세구역 밖에서 보호수 작업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반입되지 않을 때에는 보호수 작업을 승인받은 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호세구역 밖에서 보호수 작업을 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반입되지 않을 때에는 보호수 작업 승인받은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수 작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보호세 구역 안에서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호수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여기 보호세 구역에서 보수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밖에서 역 외에서 보호수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간을 정해줘요. 야, 너 언제까지 보호색을 밖에서 그 장소에서 보호수 작업하고 언제까지 꼭 들어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어긴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그 어긴 거잖아요. 약속 어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작업을 승인받은 날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자, 보시면은, 자, 나번 보호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세구역에 물품이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 물품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뭐예요? 보호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아니라 외국 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된 때, 이거는 이제 그 잊어버리거나 또는 이거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한 거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 물품을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한 경우는 폐기물의 잔존물에 따라서 관세도 징수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가 징수한다? 운영인. 그렇죠? 특허보색을 운영하는 운영인 또는 물품 보관하고 있는 보관인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답은 보호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똑같네요. 보호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그렇죠? 도난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실, 이것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서 멸실이나 도난이나 분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관장이 원래 보호세구역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세관장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보호세구역을 관리하는 운영인한테 너가 이 물품을 보관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품 같은 경우는 아직 뭐다? 외국 물품이다. 외국 물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외국 물품은 반드시 수입 신고가 수리가 돼야지만이 얘는 내국 물품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뭐가 돼요? 이때 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외국 물품이 보호세 구역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누가 가져가 봐요. 그럼 관세 납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수입 신고 수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관세 채권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불구하고 운영인이 물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운영인이 다 책임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 보세구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에서 자본금에 대한 요건, 그다음에 그런 요건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얘는 수입한 화주가 아니죠. 역시 운영인 또 보관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라번 보세 운송 중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 외국 물품 상태로 세관장한테 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승인받고자 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물품들이죠. 그래서 보세 운송은 신고 또는 승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그 보세 운송 기간 내에 물품을 이제 그 다른 그 보세구역으로 보세 운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 운송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 뭐다? 보세 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으면서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그렇죠? 보세 운송은 신고 또는 승인이죠. 문제가 있는 물품은 승인 물품입니다. 승인 대상 물품 같은 경우도 시험지 잘 나오죠. 자, 그다음에 우편유로 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친이다. 그래서 우편유로 수입도 되고 뭐 컨테이너 실려서 수입도 되고 여러 형태로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유로 수입이 되는 물품이에요. 하지만 우편유로 수입된 물품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편지 같은 서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물품에 보면은 이제 물품이 들어와서 수입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 대상 우편물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편을 수입된 물품 같은 경우는 뭐다? 그 수친이다라고 되어 있어. 물품을 받는 자가 이제 그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서 친지나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우편으로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그 물품이 만약에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해야지만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1번 문제 같은 경우 좀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자, 그래서 이 관세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관세법 19조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다 뭡니까? 얘는 뭐다? 특별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특별납세 의무자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왜냐면은 과세물건 확정 시기의 예외적인 경우랑 그다음에 특별납세 의무자랑 그다음에 적용 법령 집정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를 한 물품 같은 경우는 화주가 납세 의무자지만 원칙적으로 하지만 수입 신고를 하지 지금 이 물품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뭐다? 즉시 관세를 징수하자라는 겁니다. 기본으로보다 특별 납세 의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 납세 의무자랑 특별 납세 의무자랑 경합되는 경우에는 특별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다음에 뭐다? 납세 의무자의 경합.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특별 납세 의무자가 되어 있어요. 자, 정상적인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원래 화주가 수입 신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수입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누구예요? 화주입니다. 화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그 특별한 사실이나 행위의 주체가 되는 자를 보다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 뭐죠?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이게 핵심이죠.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이게 바로 뭐다? 특별 납세 의무자다. 이들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특별 납세 의무자입니다. 완전 중요한 겁니다. 완전 중요한 거예요. 얘는 거의 뭐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딱딱딱.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된 자가 뭐다? 납세 의무자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성경품과 외국 몇성계에서 판매한 물품이 하역 허가 내용대로 적재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품 뭡니까? 용어정이 있죠? 무지 중요하죠? 음바수지 연소식기 해가지고 그다음에 외국 몇성계에서 판매할 물품 이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수출입 신고를 하지가 않아요. 하역 허가를 받으면 물품을 이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대로 내가 몇 개 물품을 어떤 물품을 몇 개를 싣겠다. 언제 싣겠다라고 하역 허가입니다. 허가. 근데 그렇지 않고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그 물품을 싣지 않고 다른 물품을 싣거나 그렇죠? 개수를 달리 싣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밀수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때는 그 하역 허가를 받는 것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나번, 다번, 라번, 마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세 구역, 보세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였어요. 첫 번째 가본보다 선. 자, 그다음에 보세입니다. 보세 관련이에요. 보세 관련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가 밖에서 보수 작업을 하는 물품이 기간에 미반되는 경우 아까 나온 문제죠. 이런 보다 보수 작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해서 화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수 작업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수죠. 보수 작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보수액을 장치된 외국품이 멸실 또는 폐기된 때 뭐다? 운영연 또는 보관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그렇죠? 얘는 뭐다? 보수액을 장치된 외국품이 멸실 또는 폐기되니까 얘는 멸실. 그다음에 라번 보세 공장의 작업 기간 내 미반입 시 그래서 보세 공장에 대해서도 보세 공장에서 작업하지만 보세 공장 외에서 부득이하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작업 허가를 받고 이제 작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업 기간 내에 다시 미반입된 경우, 그래서 나번인과 유사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장과 관련된 거. 자, 그다음에 보세 건설장입니다. 보세 공장과 건설장은 취지가 똑같아요. 보세 건설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 건설을 시설재를 잠깐 다듬고 와야 돼. 그런 경우에는 보세 건설장 외 장소에서도 그런 것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가 있다? 기간이 있다. 언제까지 하고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뭐다? 뭡니까? 건설장이니까. 건장. 자, 그다음에 밥원 종합보세구역의 작업기간에 미반입 시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세구역 외에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성격이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은 종합. 그렇죠? 이건 뭡니까? 다 기간이에요. 기간입니다. 얘도 기간 이내에 다시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다음에 보세운송입니다. 운송마트 보세 운송 기간 내에 이제 그 보세 운송을 도착지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즉시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 보세 쪽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냐?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수, 멸, 공, 건, 중, 운 이렇게 좀 두 문자를 외워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를 보고 옆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고 여기서 해당한 자가 누군지 뭐뭐 한자다. 답 뭐뭐 한자 화주가 아니라 뭐뭐 한자 그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전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중요도가 아까 보셨다시피 중요도가 별표 5개예요.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 집중. 그죠? 그래서 기본 시간에도 엄청나게 강조했죠. 자, 그다음에 아번부터입니다. 수입 신고 전 수입 신고가 수료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수입 신고가 수리가 돼야지만이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되죠. 하지만 아직 관세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물품에 대해서 손을 대고 사용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관세 중단. 누구로부터? 그것을 한 자. 그래서 소비하거나 사용한 저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관세법 239조에 따라서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하지 않은 물품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한 물품. 요거 같은 경우는 혜택이죠. 원래 수입 신고 전에는 물품을 이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 신고 전에 이제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받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도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완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입 신고 즉시 반출한 물품 같은 경우는 그 날로부터 이제 1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10일 이내 수입 신고하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로부터 보다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는 뭐예요?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했는데 이자는 그러면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다 즉시 반출한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겠다. 아니 수입신고도 전에 물품 빼줬는데 그러면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고 있는데 안 한 겁니다. 특례를 줬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 수입신고 즉시 반출 우편에 대해서 지정도 취소를 하게 되고 즉시 관세를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나온 거죠. 우편에서 수입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 받은 수취인이다. 수취인. 자, 카본입니다. 카본 같은 경우는 3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제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자, 물품이 도난 분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 그다음에 보세 운송 도중에 도난된 경우, 그다음에 이것 2가지 이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구역에 장치가 됐습니다. 장치가 됐어요. 그러면 특허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뭐다? 운영인. 그다음에 그 지정 장치 같은 경우는 누구다? 화물관리인. 책임 있는 자잖아요. 보관에는 책임 있는 자니까 그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특허 보세구역, 그다음에 지정한 시장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보세운송입니다. 일단 뭐다? 보세운송에 대해서 신고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2가지 이외의 사례 같은 경우는 보관인 또는 취급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정리하세요? 헷갈리죠? 자,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죠. 하지만 얘는 그 밖에 물품 같은 경우는 보취라고 합니다. 보치라고. 왜냐면은 얘랑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보세 구역은 그 화물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뭐 헷갈릴 수도 없겠죠. 하지만 그 밖에 물품 같은 경우는 보치다. 보관인 물품을 취급한 자, 취급인이 그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자, 그다음에 파벌이 마지막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따로 납세 의무자로 규정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에서 별도로 그 납세 의무자로 규정된 자를 이제 특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렇죠? 문제예요, 이게. 자, 어떻게 1번 문제는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교재를 볼 때 어떻게 다가서라 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앞 글자를 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은 얘는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 납세 의무자가 왜 중요한지.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는 당연히 화주가 납세 의무자다. 그렇죠? 납세 의무자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권 확보로 해서 즉시 이들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화주가 아니라 이들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 이행을 잘 해라 그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 자, 보시면은 이제 난이도가 3개고 중요도가 5개네요. 그래서 1번이면 다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다음 문장은 관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규제입니다. 핵심이 거죠? 납세자의 권리 규제다. 세관장이 나한테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내가 세관장이 나한테 경정을 한다. 부가오지한다. 그죠? 이거는 세관장이 나한테 어떠한 행위를 한 거예요. 다 법의 근거에서. 그죠?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세관장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수입 신고를 했다. 근데 세관장은 수리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건 뭐다? 부작이다. 어려운 말로는 부작이라고 합니다. 부작이. 세관장의 부작위로 인해서 나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라는 게 다 부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관장 처분 행위라고 되었는데 이건 뭐다? 처분이다. 처분. 행정청의 행위는 뭐다?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그래서 이러한 처분, 부작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침해를 당했다.
그럼 나는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당하고 있기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수단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걸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의 신청이 있고 세관장한테 하는 이의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심사 청구, 그다음에 심판 청구. 조세 심판원한테 그다음에 감사원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무서워요. 그래서 행정기관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은 누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관세청장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거친 경우에 뭐였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중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반드시 그 행정소송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 그래서 필수 전치주의라고 하고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 세관장한테 하는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납세 권리구제예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사후 권리구제돼요. 그다음에 사전 권리구제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납세자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다. 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로 나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서 그렇죠? 처분으로서 딱 나와 있는 처분으로서 행위예요. 행위죠.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은 뭐다? 받지 못한 거. 뭐다? 부작위. 그렇죠? 부작위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나는 뭐뭐뭐를 하여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변경이나 또는 부작용한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처분을 해달라고 뭐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에서도 뭐다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답을. 자, 보시면은 아까 썼죠? 이의 신청, 심사 청구, 감사 청구, 심판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래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그다음에 감사 청구, 그다음에 심판 청구라고 되어 있죠. 심판 청구라고. 그래서 이때는 그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한다? 세관장한테 한다. 그다음에 심사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얘는 그 뭡니까? 관세청장한테 한다.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감사원장한테 한다. 심판 청구 누구 한다? 조세 심판원장한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네. 그렇죠? 자,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제가 정의 규정을 딱 하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그다음에 감사법에 의한 심사 청구가 있다. 자, 그래서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뭐다? 선택적이다. 그렇죠? 선택적입니다. 하지만 그 행정소송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다? 얘 셋 중에 한 개는 꼭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